서울 외곽 작은 리사이클 센터를 운영하는 66살 장태수. 그는 고장난 것들을 고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의 팔에서 발견한 보라색 멍자국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위의 집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외침. 너 같은 년하고 산 내가 병신이지. 내 애비는 뭐 했는데? 봄을 주어서 겨우 키운 주제? 내 장인이다. 그리고 한때 이 바닥에서 좀 이름 날렸던 놈이기도 하다. 과연 이 아버지는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서울 외곽 구로구 가산동. 낡은 공장 건물들이 즐비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태수 중고가전 리사이클 센터라고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로 적혀 있는 그곳에서 올해 66살인 장태수는 오늘도 고장난 가전제품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이 녀석도 참 고집이 세네. 태수는 20년 된 세탁기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태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후 3시쯤 되니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태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버려진 것도 다시 쓰게 만드는 게 내일이야. 사람도 인생도 고쳐 쓰는 거지. 태수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20살부터 이런 일을 시작해서 어느덧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물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사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태수에게는 외동딸 은정이 있었습니다. 33인 은정은 3년 전 대기업에 다니는 윤상우와 결혼해서 강남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딸의 결혼을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아버지 밑에서도 훌륭하게 자란 딸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정이는 정말 착해.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일 도와주고 공부도 잘하고. 태수는 작업을 멈추고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정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태수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딸의 혼수를 준비했고 비록 검소했지만 정성을 다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태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가져다 줄 때면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말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물어봐도 은정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시댁 생활이 쉽지 않을 거야. 처음엔 다 그런 거지. 태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세탁기 수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태수야, 우리 집 청소기가 또 말썽이네. 한번 봐줄 수 있니? 그럼요, 할머니. 가져오세요.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김할머니를 맞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태수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고친 물건들이 다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태수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오후, 태수는 오늘도 여러 대의 가전제품을 고쳤습니다. 세탁기 2대, 청소기 1대, 그리고 전자레인지 1대까지.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태수는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은 은정이가 올 날이네. 태수는 달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정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와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태수는 딸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태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한 공기.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태수는 만족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딸이 행복하고 자신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상 말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딸이 찾아와서 보여줄 모습이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은정이 아버지의 리사이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반찬통 몇 개가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은정아. 일찍 왔네. 오늘 일 일찍 끝났나? 태수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닦으며 딸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표정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일이 일찍 끝나서요. 은정은 반찬통을 작업대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태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이런 반찬들이 정말 고마워. 태수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정이 재빨리 손을 뒤로 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매 끝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라색 멍자국이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팔이 왜 그래? 아, 이거요?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은정은 서둘러 소매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30여 년간 키워온 아버지였습니다. 은정이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버릇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또 뭐라고 했냐?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태수의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상우 오빠는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많이 예민해요. 괜찮아요. 은정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태수에게는 더욱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아,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가 너한테 손댔지?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수는 딸을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은정이 더 힘들어할까봐 참았습니다. 은정은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집에 일찍 가야 해서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지 그러냐? 아니요, 상우 오빠가 일찍 오는 날이라서요. 은정은 서둘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딸을 붙잡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정아, 힘들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와. 알겠지? 네, 알겠어요. 은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태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팔에 있던 멍자국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정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밝고 활기찬 은정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겠다. 한번 가봐야겠어. 태수는 자정이 넘어서야 결심을 했습니다. 딸의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도 다행이었습니다. 태수는 냉장고에서 밑반찬 몇 개를 꺼내서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딸에게 가져다주는 반찬이라는 핑계로 집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딸의 집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태수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보며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이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오전 1시쯤 되어서야 태수는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태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딸의 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함 소리였습니다. 왜 또 울어? 아, 진짜 지긋지긋해.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소리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너 같은 년하고 산 내가 병신이지. 내 애비는 뭐 했는데? 곰을 주어서 겨우 키운 주제에.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딸을 모욕하는 것도 참을 수 없었지만 자신까지 모욕하는 것은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 똑똑똑.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상호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상호는 태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온 낯선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수는 상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내장인이다. 그 한마디에 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는 한때 이 바닥에서 좀 이름 날렸던 놈이기도 하다. 태수의 손등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옛 문신 흔적이 상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상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대면 이후 태수는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호의 당황한 표정과 은정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딸을 그 집에 두고 온 것이 맞는 일이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은정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오히려 태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태수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리사이클 센터로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더욱 답답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들고 있으면서도 딸 생각만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태수는 작업을 멈추고 센터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제 캐비닛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은 부품이나 공구를 보관하는 곳이었지만 맨 아래 서랍에는 특별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냄새가 났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 오래된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 몇 장, 그리고 90년대에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태수와 몇 명의 남자들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들 험상궂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오래됐네. 태수는 사진을 들고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대 후반, 그때 태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뒷골목에서 이름 좀 날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태수는 동대문파라는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시비가 붙어서 들어간 조직이었지만 한번 발을 담그고 나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먹으로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이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딸을 보는 순간 태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 장태수? 한때 서울 뒷골목에서 이름 좀 날렸었지.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옛 동료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적어둔 번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바뀌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분명히 연락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도식이었습니다. 태수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였고 조직에서 나온 뒤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던 사이였습니다. 태수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서 마도식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시가 나 태수다. 형?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마도식의 목소리가 반가워 보였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나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인데요? 내 딸 말이야. 시집간 지 3년 됐는데 사위놈이 딸을 때리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마도식이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그건 정말. 나 이번엔 진짜 사람 하나 잡고 싶다.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 뒷골목에서 무서워했던 그 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형,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그래, 만나자. 오늘 저녁에. 알겠습니다. 예전 그 술집에서 만날까요? 아니다. 내 가게로 와라. 주소 보내줄게. 태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태수는 지금의 태수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지켜줄게. 태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첩과 메모지는 작업대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이제 필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평소와 다르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고장난 청소기를 고치고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났습니다. 마도식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그리고 정말로 상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아저씨, 청소기 고장났는데 봐주실 수 있나요? 단골 손님이 청소기를 들고 왔습니다.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청소기를 받았습니다. 네, 한번 봐드릴게요. 하지만 태수의 손은 평소처럼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저녁 7시쯤 마도식이
리사이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20여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가 많이 휘어졌고 주름이 늘었을 뿐이었습니다. 형,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들어와서 앉아라. 두 사람은 센터 안의 의자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마도식은 지금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 딸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세요. 태수는 은정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호의 폭력, 시댁의 무시, 그리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마도식은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옛날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나이도 들었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단 그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회사는 어디 다니는지, 평소 어떻게 사는지 말이에요. 약점을 찾아야 해요. 태수는 마도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무작정 주먹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은정이한테도 힘이 되어줘야 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 요즘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 강해졌어요. 증거만 있으면 충분히 벌을 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상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은정이를 설득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도식이 떠나고 난 뒤 태수는 혼자 센터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꼭 널 지켜줄게. 태수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오후 은정은 시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아, 내일 저녁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댁에 불려가는 일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좋은 일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녁 은정은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압구정동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의 자신의 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실만 해도 자신의 집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어서 와라. 시어머니 박정숙은 소파에 앉아 은정을 맞았습니다. 60살인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이 마치 상류층 부인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은정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시어머니는 은정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라. 은정은 시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찬찬히 은정을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상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 네.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편하지 못하다고 하던데. 은정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우가 시어머니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을 것입니다. 며느리라기보단 그냥 식모 같아 보여요. 시어머니의 말이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3년간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며느리는 별 볼 일 없는 회사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고 참 안 어울려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는 그런 것들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정도 참, 아버지가 고물상이라니.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은정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발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우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좀 더 현명하게 처신해라.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은정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일찍 왔네요. 응. 상우의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상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녁 준비할까요? 됐어. 밖에서 먹고 올 거야. 상우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상우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상우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그리고 상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은정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상우는 급히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회사 사람들이랑 술 마시러. 상우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상우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상우의 두 번째 휴대폰이었습니다.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소 상우가 그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한 번도 그 휴대폰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갤러리를 열어보니 놀라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상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과 주고받은 음란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 후배도 있었고 클럽에서 만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은정은 충격을 받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상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은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휴대폰 깜빡했네. 상우가 들어와서 휴대폰을 챙겨갔습니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상우가 나간 뒤 은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상우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버지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혼자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상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은정은 침실에서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상우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상고는 거실에서 또 다른 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응, 나 지금 집이야. 안에 자고 있어. 괜찮아. 그 통화를 들으며
은정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저 상호에게는 집에 있는 물건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호가 침실로 들어왔을 때 은정은 여전히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평상시처럼 회사에 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어서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모든 것을 얘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오후에 일찍 퇴근해서 아버지의 리사이클 센터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리사이클 센터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세탁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을 보자마자 태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아빠.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상호의 바람, 시댁의 무시,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점점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딸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빠, 나 이제 무서워. 은정의 마지막 말에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장갑을 벗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걱정하지 마. 그날 밤 태수는 마도식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9시 태수는 딸의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도식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상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마도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서 평소 볼 수 없었던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 나도 나이가 들었어.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10시쯤 되어서 상호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마도식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형,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니다. 내가 직접 할 거야.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이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오늘 또 어디 갔다 왔어? 아버지한테 갔다 왔지? 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칠게 들렸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다 왔어요. 은정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왜 자꾸 그 고물상한테 가서 험담을 하고 다녀?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호가 자신을 고물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험담 안 했어요. 정말로. 거짓말하지 마.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내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며?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작은 비명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야.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상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상고는 태수와 마도식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상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장인이다. 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남자를 봤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바닥 좀 휘저었던 놈이다. 태수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팔목과 손등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용의 비늘 같은 것들과 한자로 된 글씨들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나? 태수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상호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수와 마도식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쪽에 은정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볼에 빨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은정아, 괜찮니? 태수가 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상호를 무시하고 계속 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호 씨. 태수가 상호를 부르며 돌아봤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상호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네. 내 딸한테 손댔지?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실수? 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상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딸 볼에 있는 그게 실수로 된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마도식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언제든 말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3년 동안 내 딸을 때리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해놓고 죄송하다고? 상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바람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 내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호텔에서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도 알고 있고, 태수는 주머니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상호 앞에 던졌습니다. 상호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도식이 며칠 전에 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내가 어떤 놈인지 다 조사했어. 회사에서도 후배들 괴롭히고 집에서는 아내 때리고. 태수는 계속해서 상호를 압박했습니다. 상호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부터 내 딸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태수는 상호의 목 뒤를 꽉 잡았습니다. 상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상호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상호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준비해라. 내 딸이 너 같은 놈과 더 이상 살 이유는 없어. 이혼요? 내가 선택해. 깨끗하게 이혼하고 위자료 제대로 주든지 아니면 내가 내 회사에 내 실체를 알려서 쫓겨나게 하든지. 상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많이 주지 않을 거야. 일주일 안에 결정해라. 태수는 마지막으로 상호를 쏘아보고는 딸에게로 갔습니다. 은정아, 아빠랑 같이 가자. 네, 아빠. 은정은 일어나서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당분간 아버지 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입니다.
세 사람이 집을 나서면서 태수는 마지막으로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 내 어머니한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상호는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은정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되어서 미안할 게 뭐 있어. 아빠가 미안하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태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호 같은 놈이 쉽게 포기할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 정말 잘하셨어요. 마도식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태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태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상호의 겁에 질린 표정과 딸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리사이클 센터 뒤편의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로 끝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상호 같은 놈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오전 9시 태수는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보는 경찰서였습니다. 젊은 시절 몇 번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젊은 경찰관이 태수를 맞았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폭력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자진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과거 일로 자진 신고하러 오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일인가요? 25년 전쯤입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밝히고 싶습니다. 태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과거 조직 생활 중에 있었던 폭력 사건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죄는 죗값으로 갚아야죠. 하지만 그 전에 제 가족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경찰관은 태수의 진술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만 태수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조사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봐야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태수는 경찰서를 나서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짐을 조금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마도식은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회사에 아는 사람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상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형, 상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오후에 마도식이 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뭘 알아냈어? 회사에서 평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찍혀 있어요. 그래.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도 있어요. 허위 출장비 신청이랑 가짜 영수증 처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태수는 흥미로워했습니다. 상호의 약점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있어? 제가 아는 후배가 경리부에 있거든요. 그쪽에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도시가. 그런데 형,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진행해야 해요. 태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상우 오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뭐래? 이혼하자고. 조건 없이 깨끗하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우가 이렇게 빨리 포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을 겪고 나서 완전히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구해야겠네. 변호사요? 혼자서는 안 돼. 제대로 된 변호사 통해서 해야 나중에 문제 없어. 태수는 마도식에게 연락해서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가정폭력과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며칠 후 은정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의외로 순순히 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태수는 뭔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상호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마도식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상호가 회사에서 은정이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은정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다고.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은정이 직장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상호 회사랑 은정이 회사가 거래처 관계거든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고가 겉으로는 순순히 응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 그런데 더 좋은 소식도 있어요. 뭔데? 상호의 회사 내부 고발 자료를 구했어요. 상호가 회사에서 한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도식은 태수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상호의 횡령 증거, 직장 내 괴롭힘 녹취 파일, 그리고 은정이한테 폭력을 휘두른 증거까지 들어 있어요. 태수는 USB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한 거야? 제가 아는 후배가 상호 밑에서 일하거든요. 상호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이에요. 그 안에 은정이 얘기도 나와요. 태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상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걸 은정이한테 줘야겠어. 그럼 은정이가 역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은정에게 USB를 주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이제는 내가 그 자식을 지켜줄 차례야. 은정은 USB의 내용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고마워요.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이제 진짜 끝을 내자. 은정은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호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상호는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호는 당황해서 태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뭔가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내가 뿌린 씨앗이야. 이제 거둘 때가 온 거지. 태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시작된 일이야. 태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상호의 운명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 이제 정말 끝날 것 같네요. 마도식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해. 태수는 딸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방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호 같은 놈은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상호의 형사재판과 은정의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태수는 일찍부터 법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은정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긴장되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의 도움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상호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와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상호 씨 가족들도 오늘 올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상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은정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더 이상 그런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윤상호, 일어서세요. 판사가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장은정에 대한 상습적인 가정폭력 그리고 회사 내 횡령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증인 장은정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은정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3년간 결혼 생활 동안 수없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은정은 차근차근 자신이 당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저와 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고물상이라고 부르며 무시했고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증언을 마쳤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정의 변호사가 USB에 들어있던 녹취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상호가 은정을 때리고 욕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년하고 산 내가 병신이지. 내 애비는 뭐 했는데? 곰을 주어서 겨우 키운 주제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불륜 증거와 회사 내 횡령 증거가 다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상호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 후배들을 괴롭힌 녹취 파일들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상호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윤상호, 마지막 변론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은정 씨에게, 장은정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상호는 은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윤상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이혼 소송도 은정의 완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상호 명의의 아파트도
은정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은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태수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정아, 정말 잘했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감했던 거야. 내가 이제 시작이야. 너한테 다시 웃는 얼굴 생길 날 올 거다. 태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도식이 축하 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세 사람은 맥주를 마시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형, 정말 대단하셨어요. 은정이도 정말 잘했고, 도시가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마워. 뭐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은정도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거야. 태수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딸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호의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은정의 회사에도 사과했습니다. 상호가 퍼뜨린 거짓말들이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회사 후배가 은정에게 물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은정은 아버지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태수는 경찰서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시효가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태수의 잦은 신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장태수 씨,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마음의 짐을 완전히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리사이클 센터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났습니다. 딸도 자유를 되찾았고 자신도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 말입니다. 3개월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태수는 리사이클 센터에서 오래된 냉장고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분이었습니다. 아빠, 점심 가져왔어요. 은정이 도시락을 들고 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은정은 거의 매일 아버지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둘 다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아. 오늘은 또 뭘 해왔나?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은정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웃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그 웃음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한쪽에 마련된 작은 식탁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좋아요. 회사에서도 다들 잘해주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어요. 은정은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투자를 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고 가구를 수리해서 카페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수리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사실은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제가 작은 공방을 차리려고 해요.
중고 가구 수리하고 카페도 같이 운영하는 거요. 태수는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네. 아빠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버려진 것도 다시 쓰게 만드는 게 보람 있다고.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태수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아빠. 점심을 먹고 난 후 은정은 아버지의 일을 도왔습니다. 어릴 때처럼 공구를 건네주고 간단한 수리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아빠, 이 세탁기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모터가 문제인 것 같아. 이것만 갈아주면 다시 쓸 수 있어. 태수는 능숙하게 모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가까이 해온 일이라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복잡한 걸 다 알 수 있어요? 경험이야, 경험.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지. 그때 센터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청소기를 들고 온 새로운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기가 고장났는데 고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한번 볼게요. 태수는 청소기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10년도 더 된 청소기였습니다. 이건 호스 부분이 막힌 것 같네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정말요? 다른 곳에서는 새로 사라고 하던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태수는 20분 만에 청소기를 말끔히 고쳤습니다. 여성은 기뻐하며 수리비를 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 살 돈 아꼈네요. 손님이 나간 후 은정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냉장고 2대나 고쳤다며? 응, 그래. 뭐? 그깟 고장쯤이야. 고치면 다시 쓰는 거지. 은정이 아버지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인생도 그렇게 다시 쓰는 거지? 맞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은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갈게요. 내일 공방 계약하러 가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아빠도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세요. 은정이 센터를 나간 후 태수는 혼자 남은 일을 마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치던 청소기의 마무리 작업이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살았네. 태수는 완전히 수리된 청소기를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망가진 것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도식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형, 일 끝났어요? 응, 거의 다 끝났어. 은정이는? 아까 갔어. 공방 준비한다고 바빠.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빨리 일어설 줄 몰랐어요. 마도식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딸이 원래 강한 애야. 잠깐 힘들었을 뿐이지. 형도 정말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센터 앞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개월 전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형, 상우 그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 소식이 없어. 아마 어디서 조용히 지내고 있겠지. 태수는 더 이상 상우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 맞아요. 형도 이제 진짜 편해 보여요. 그래,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 밤이 깊어가자 마도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은정이 공방 구경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가족 같은 사이인데. 마도식이 떠나고 난 후 태수는 혼자 센터 정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고쳤습니다. 세탁기 2대, 청소기 3대, 전자레인지 1대.
작은 성취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센터 문을 잠그며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정이도 새로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태수는 은정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공방 계약 잘 되면 저녁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랑해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딸 힘내라. 아빠도 사랑한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딸도 자신도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센터 문을 열며 태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뭔가를 고쳐보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 태수가 오래된 청소기를 수리하며 혼잣말을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은정아, 내가 고장나면 아빤 언제든 다시 고쳐줄 거야.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딸이 다시 넘어져도 아버지는 언제든지 일으켜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물건을 고치듯 정성과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태수와 은정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처럼 상처받은 마음도 다시 치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